그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토론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댓글 중에 하나가 오래된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을 앞둔 그 상장사의 대주주가 그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이 시가를 이 주식 상장 가격을 좀 누른다. 관리를 안 한다. 네네. 이런 어떤 원성이라든가 네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짓눌려 있다. 저평가돼 있다. 네, 그죠? 막 네. 숨통이 좀 막힌다. 그래서 이런 그 세제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유지 존속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막 그 댓글들이 엄청 많고 저도 사실 그런 내용에 일부 좀 동의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전문가로서 좀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업계에 좀 논의되는 상황은 어떤 거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세금 자체가 세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세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대 보험 시스템을 별도로 그죠? 독립해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세제나 4대 보험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소득세율이 42%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4대 보험 합치면은 거의 한 20%가 합쳐지기 때문에 거의 60%에 육박하는 한 5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 부담하는 사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로 오더라도 우리가 상속증여세율이 최고가 몇 프로예요? 50%죠. 50%. 예, 50%가 가서 되니까 주식을 이전하게 되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이전이 그죠? 거의 최고 세율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것만 있습니까? 그죠? 최대 주주라면 아이고. 그죠? 또 거기에 또 할증과세 하잖아요. 20% 할증과세. 아, 경영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 할증을 합니다. 과거에는 20% 30%까지 할증했었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20%로 단일로 이제 해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증과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율이 50%인데 상속증여세율이 이제 거의 60%까지 그죠? 60%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우리 이제 과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율이 높으면요. 탈세의 유인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세율이 높으면 탈세의 유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세제를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 우리 뭐 법인세다. 소득세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부가가치세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개인 사업자만 해도 내는 것이고 법인 해도 내는 거잖아요. 자, 그것들은 다 어떤 세목이냐면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뭐냐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그렇지 너네 신고 잘했어 라고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조세법 기준으로 하면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라는 게 아니라 상향식이구나. 그렇죠. 예. 근데 상속증여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속증여세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상속증여세는 신고를 하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긴 하지만 이건 정부부가 세목이에요. 뭐냐면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해야만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그렇게 되니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정부가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야, 네.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구나. 그렇죠. 납세자들이 신고한 걸 못 믿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조사해서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우리 확정해 줄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속세 신고하면 9개월 만에 확정을 시켜주고요. 증여세는 신고하고 나면은 6개월 만에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세무서에서 상속세는 9개월간 세무조사하겠다는 이야기고 어휴. 그죠? 증여세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간 세무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조사를 하는 게 이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율 단위 자체가 사실은 높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율이 높으면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탈세 유인도 있지만 이 재산 부분을 계속적으로 뭐 기부를 하거나 그죠? 또는 자녀한테 가업 승계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거의 뭐 반자포자기하는 형태가 생기죠. 아 이거 내가 쓰고 그냥 두지 뭐 이렇게 해서 막상 우리가 실무상에서 상속증여세 신고를 해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재력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는 쟁점에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해석이 됐을 때 납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율까지 뭐 50%, 막 60% 되는 건데 그렇죠. 약간 좀 자포자기 해버리고 네, 야, 네, 일단 네. 내가 쓰고 나서 보자 뭐 이렇게 좀 무방비로 가는 네, 경우가 네,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뭐 대학 졸업하고 그죠? 사회생활 쭉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잖아요. 뭐 사업체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이 직장인으로서 그죠? 월급 받고 생활하신 분들도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뭐 10년도 있고 있을 것이고 20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죠. 그죠? 그럼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럼 소득세 내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6%부터 42%까지 뭐 내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 가지고 이제 네.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로 이제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고 남은 부분이 이제 나의 가용소득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용 가능한 서분이죠. 가처분 소득이죠. 소득세 내고 나서 그렇죠. 네. 남은 부분. 그러면은 뭐 한 30%라고 치더라도 얼마 남아 있습니까? 70% 남죠. 그죠? 남죠. 예, 그럼 70%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내냐면 사대보험을 한 10%대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60% 남았습니다. 60% 남아요. 네, 60% 남았어요. 자, 이 60%를 가지고 이제 나만 씁니까, 그죠? 또는 자녀도 부양해야죠. 또 부모님도 그죠 모셔야죠. 모셔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증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과세를 안 했는데 이제 향후 과세를 할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이거에 대한 과세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 생각해 보십시오. 몇 %예요? 10%부터 50%까지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럼 우리가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30%와 10% 떼고 나면 60% 남았죠. 그죠? 60% 거기서 또 절반. 그죠? 절반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만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소득이 되는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100 중에 30 정도. 그렇죠. 100 중에 3, 40 정도. 그러면 네. 얼마나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 그렇죠. 네. 노동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죠? 말 그대로 진짜 내가 뭐 소득을 벌어 가지고 뭘 하겠다. 창업을 해서 네. 내가 진짜 큰 뭐 부와 명성을 쌓겠다. 네. 이런 욕구가 동기가 떨어지죠. 떨어진다. 네네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네. 얘기 중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하는 얘기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30% 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할증하면 뭐 60%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이거를 OECD 수준으로 좀 낮추고 네. 평균 수준 낮추고 최고 세율을 낮추고 그러면 이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네. 대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상장사 대주주는 이제 어떤 시장 가격에 약간 약간 좀 뭐 의도적으로 또는 뭐 네. 의도치 않게 뭔가 좀 시장 가격을 낮추려는 유인이 작용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세율 최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어떤 그 과세 기준을 뭐 시가대로만 하지 말고 좀 어떤 그 회사의 그 순자산 개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시가와 순자산 개념 중에 어떤 것이 더 적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그 사회적으로 네. 좀 이렇게 한번 좀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좀 그 다수가 동의한다면 저는 이제 상장사라고 해도 좀 순자산 개념으로 한번 이런 거를 해보면 아까 CJ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취소하고 재증여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순자산 가치는 크게 변하지 네, 않는 네, 거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 우리 좀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런 거? 일단 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세 자체가 일단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 가업 승계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있죠, 뭐 예.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도 있고 가업 승계라는 제도도 있고 뭐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제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도 있고 뭐 자녀 공제, 직계 좀비 속한 공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죠? 그렇게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조에서는 뭐 대기업의 뭐 대주주라든가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갑작스런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가 안 됩니다. 그죠? 예. 50%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대부분의 지금 대기업의 대주주나 중견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식이 그 재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차피 회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절반의 세금을 내버리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그럼 평가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성향 자체가 중소 중견기업은 가업 승계라는 것을 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영과 그 소유에 대해서 일원화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뭐 대기업은 뭐 우리 언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죠.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분들이 그걸 그대로 승계받으면 이 XX 이렇게 될 수 있는 판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측면을 우리나라는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미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상에서 뭐 지금 현재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지금 시세를 따지고 있는 이 상장 주식들에 대해서 아마 일시에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뭐 국가 세수 측면도 그렇고 이를 통한 이제 조세 회피 문제들, 그 포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꾸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대기업 범주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죠? 예,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간다면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순자산 가치로만 인정을 해주거나 뭐 지금 우리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순자산 가치 80%까지를 그 최소한으로 두고 있는데 이제 그 규정을 갖다가 좀 더 수정을 좀 그죠? 조정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시장에 있는 시가대로 반영을 했을 때는 실제 대주주들이 상당히 자신의 재산 가치를 갖다가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까먹는 소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조정들은 필요한데 과연 기재부랑 이제 국세청 쪽에서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죠?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속증여세 기준 제도 법 하에서는 대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내심 좋아합니다. 표정 관리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네. 아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막 긴장하고 이걸 어떻게 막 방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폭락했어? 자 증여 준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정부하고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주가가 폭락하면 대주주들이 그때 막 증여를 하니까 뭐야 이거 네. 그렇죠. 세수가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네, 좀 네. 줄어드는 네. 이런 이제 현상이 불가피한데 이거를 어떤 그 자산가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네. 보다 적절한 기업의 가치에 좀 알맞는 그런 좀 과세 제도가 네. 증여 상속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어떤 이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좀 공감대를 얻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숨에 뜯어고치는 거는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네네.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시가라는 게 없으니까 네네. 주로 이제 그 자산 평가를 하죠. 가치를 뭐 회계사들이 뭐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뭐 대기업 상장 주식은 그래도 시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시세라는 게 나오니까 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이런 걸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그죠?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평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야기 제일 많이 들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무사님 이번에 뭐 대기업들 뭐 CJ부터 시작해서 SPC도 그렇고 여러 회사 그죠 기업들이 이제 증여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맞아. 이번 기회에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 상장 기업의 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니까 사실상 4개월만 잘 그 주식 가치의 변동을 따져보면 네. 증여 여부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죠? 비상장 주식은 어떻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와. 소급 3년간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손익가치도 최근치에다 가중치를 좀 높게 두고요. 과거치로 이제 가중치를 좀 적게 둬가지고 3년치를. 그렇죠. 3년치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벌어졌습니다. 그죠? 작년 경기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절대 안 되죠. 그죠? 하면 언제 해야 돼요? 내년 3월 이후에. 지나서 해야지, 지나서. 그렇죠. 예. 내년 3월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즘에 언론 뉴스나 이쪽에서 그죠? 대기업들 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좀 해주세요. 이참에 한번 하자.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후에 그때 이제 머리 싸매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세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켜서 정상적으로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해주거나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도는 이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앞으로 내후년 정도 그죠? 팁을 드리자면 내후년 정도가 아마 비상장 주식들이 그죠? 요즘에 비상장 주식은 명의신탁 문제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의 주식 이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이 그죠? 주주들이 다 특수관계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범위 내에서 주식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가 아마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후년 정도. 그렇죠. 올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진짜 재밌다. 네. 오, 재밌는 것 같아. 네. 근데 오늘 우리 정병창 대표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네네네. 이게 이제 약간 그 세무사 시험에도 좀 많이 좀 출제 빈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나와요? 그 재작년쯤에 이제 그 상장 주식하고 이 비상장 주식의 양도를 저가 양수도 하잖아요. 요즘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장외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 장외 거래분에 그렇죠, 대해서 장외 저가 거래.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의 증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 제도가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요. 뭐냐면 좀 쉽게 취지를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변칙적 증여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변칙적 증여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변칙적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가지고 뭐 공평과세도 구현하자, 그렇죠. 조세정의도 실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꼼수를 하거든요. 맞겠다. 그렇죠. 예, 뭐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를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담부 증여 같은 것들 있죠.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도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상속 그 양도와 증여가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양도세, 증여세가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다가 증여세만 때려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채무라는 부분에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건물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자녀한테 주고 싶어. 근데 이 건물 값을 그대로 증여하니까 너무 높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되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상담하러 간 거죠. 부담부 증여하면은 세금 좀 적게 나오는데요. 하니까 바로 그 시점에 은행 가서 대출. 그죠? 대출 받습니다. 그쵸. 그렇죠. 대출 받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양도와 증여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조사는 몇 개월 한다 그랬어요? 야, 6개월 그죠? 6개월. 그죠. 그 6개월 동안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가 제대로 자기가 쓴 걸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금방 자녀가 그 채무를 갚을 거예요.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 출처.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건 이제 채무 상환 자금에 따른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증여세를 또 과세합니다. 또 맞아. 네, 또 때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실무상에서 그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5년간 또 사후 관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5년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이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 가지고 증여세를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이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거. 네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또 5년 동안 또 국세청에서 또 별도로 관리한다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야, 이 책도 들고 왔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게 개정판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게 개정판이죠. 네, 수험사로 이제 지금 수험사도 쓰고 실무상에서도 이제 실무 국세청에서 많이 봅니다 이거. 와. 국세청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이건 이제 한 권만 들고 온 거고요. 이거 이게 이제 몇 권 쓴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2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터디 가이드라는 또 요약서가 있고 판례집이 있고 뭐 한 5권 됩니다. 1년에 쓰는 게. 1년에 한 5권 정도? 이런 거를 그렇죠. 5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용어만 들어도 머리에 지금 막 쥐가 날 거의 직전인데 예. 정병창, 김태훈 두 분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네네네. 요거는 이제 같이 쓰고 있고 공저로 쓰고 있고요. 예, 나머지들은 혼자 쓰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거의 그 수험생들의 약간 바이블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수험서에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실무상에서도 은근히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 4편이 상속 증여세. 네네네네.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요만큼이 지금 상속 증여세라고 보시면 돼요. 80몇 조까지 아까 있는 것 같은데 86조인가?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와, 대단합니다.